자, 봅시다. 근대 태동기의 경제. 자, 이제 경제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우리가 근대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는 경제 파트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 그러므로 경제에서는 새로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은 수취체제의 변화예요. 이게 워낙 많이 변했기 때문에 수취제도의 변화가 크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뭐 수공업, 광업, 상업, 그 다음에 대외무역, 화폐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새로 나오는 개념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상인이 등장한다거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수취체제의 개편,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취체제의 개편. 자, 수취체제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제도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근세하면서도 살펴봤었지만 이 세금 내는 제도는 여러 번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래 세금 내는 제도는 세 가지, 세금은 세 가지로 내고요. 하나는 전세.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토지세니까 쌀로 세금을 내는 거고, 세금은 수확량이 얼마를 내나요? 일반적으로 수확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납이라고 하는 건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 호자를 쓴 건데, 마을에 10집이 있다. 그러면 그 10집이 다 같이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 바로 공납. 자, 그리고 이거는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고, 자, 그리고 공납이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면 전세는 내가 땅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이니까. 하지만 공납은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꼭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난하다 할 때, 내가 정말 가난한 농부다 할 때 전세하고 공납 중에 나한테는 뭐가 더 부담이 크냐면 공납. 그렇죠? 그래서 공납은 우리가 앞에서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건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 그러니까 양인 남자예요. 정남이. 양인 남자들은 군역을 지거나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을 해야 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전세, 공납, 역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 전세에서도 세금 내는 제도가 여러 번 바뀌고요. 공납에서도 여러 번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제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조선 전기부터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여기에 지금 나오는 핵심은 마지막에 바뀐 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세를 쭉 설명할 건데 그 중에서 마지막 바뀐 제도가 사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전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전세부터 조선 초기. 조선 초기에 우리가 과전법 체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전법 체제에서 과전법은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는 관련이 없지만 그냥 조선 초기라는 표현이에요. 자, 조선 초기 과전법 체제에서는 그냥 간단해요. 수확량에 얼마쯤 내냐, 10분의 1 정도를 내는데, 이 당시에 토지의 단위가 결이잖아요, 여러분. 결. 그래서 1결당 수확량이, 이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통 수확량이 약 302 정도 돼요. 1결당 수확량이 302니까 여기에 10분의 1이니까 약 32 정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32 정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0개 정도 낸다. 이게 이제 이때 일반적인 수확량이었죠. 그래서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내는 거였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조선시대는 내가 수조권을 받게 됐어요. 나라로부터 월급을.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답사를 통해서 이 농민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의 손실을 봤으니까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겠다, 이런 거를 직접 대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려 시대는 그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런데 조선 시대는 관리가 직접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답험 손실이라고 하죠. 답험 손실법에 폐단이 나타나게 되죠. 말하자면 농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 관리한테
뭐 뇌물을 주거나 뭐 고기나 술을 사주거나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이제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임의적으로 가서 농민을 수탈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 안 돼. 좀 더 객관적인 제도를 만들자. 이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실시한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자, 이거는 두 개의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연분구등법이에요. 자, 연분구등법은 풍흉에 따라서 올해가 완전히 풍년이다 하면 최고, 만약에 상상년이다 올해가 최고 20도에서부터 올해가 하하년이야, 농사가 망쳤다. 그러면 최하 4도까지 이렇게 딱 차등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상상, 상중, 상하, 중, 상중하, 그 다음에 하, 상중하 이런 식으로 나누죠. 하상중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올해가 상상년이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면 1결당 20두씩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두씩 깎는 거죠. 그래서 16, 14, 12, 그 다음에 18, 6, 4. 그래서 올해가 하하년이에요. 농사가 완전 망쳤어, 농사를. 그러면 올해는 1결당 4두만 내면 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차등 지불하도록, 세금을 차등해서 내도록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누는 거를 연분구등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이라고 해서 비옥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거죠. 자, 비옥도에 따라서 1등전부터 6등전까지 이렇게 6단계로 나누고, 이렇게 6등전으로 나눌 때는 면적을 재서 측량을 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등급을. 그렇게 정할 때 수등 이척제의 방법을 사용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수등, 수확량은 같은데 이척, 척은 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면적을 재고 그거를 수확량을 계산을 해서 등급을 내는 거거든요. 등급을 낼 때는 척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줄자를 전부 다 다른 줄자를 쓰더라. 그래서 수등 이척제를 실시하게 되죠.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인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했던 게 바로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하고, 자, 둘 중에서 비옥도라고 하는 건 사실 매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땅이 올해는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내년에는 엉망이 됐어. 그런 건 없어요. 사람 성격도 잘 안 변하는 것처럼 토질도 잘 안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분육등법의 이 비옥도는 약 20년마다 한 번씩 측량을 하게 돼 있어서 내 땅이 한 번 1등전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그 등급은 20년 동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세금은 20년마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 매년 내야 되니까 매년 내가 세금을 낼 때 그러면 이 두 개의 제도 중에서 어떤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연분구등법에 따라서 세금은 내고, 그러면 전분육등법은요. 이거는 그냥 등급만 정해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도를 실시했었다가, 자, 그 다음에 실시한 제도가 드디어 이제 바뀐 제도죠. 이 바뀐 제도가 영정법이에요. 자, 영정법은 인조 때 실시된 제도인 거죠. 자,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냐? 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으로 세금을 냈는데, 특히 연분구등법이 내가 올해 세금 낼 때 정해지는 거랬죠. 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이제 계산해서 내면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최고로는 안 내려고 하고 최저율만 내려고 하죠. 그래서 1결당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4도씩만 내요. 그러니까 등급을 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정법이라는 건, 자,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도로 고정시켜버렸어요. 자, 1결당 4도로 고정.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넘어오면 1번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냈고, 2번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낸 거예요. 3번 풍흉과 상관없이, 앞에는 두 번 다 풍흉에 따라서 계산을 세금을 낸 거고, 여기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도로 고정.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고정시켰네? 전세의 정액화라고 그래요. 액수를 고정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전세의 정액화라고 얘기하죠. 이게 영정법이고, 자, 그러면은 영정법이 실시돼서 농민들의 삶이 좀 개선이 됐을까요?
별로 농민들의 삶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농민 부담이 가중되더라. 자, 왜 농민 부담이 가중됐는데? 자, 봅시다. 이게 전세예요. 전세는 땅이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제도는 조선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냐면 양반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죠. 이거를 지주전호제라고 그래요. 자, 지주전호제에서 지주는 대부분 양반이고 그 다음에 전호, 소장농은 대부분 농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인조 때, 요때쯤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누구? 양반. 그러면 세금을 줄여준 거죠. 말하자면 조세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20에서 4두까지 차등 지급하니까 내가 사두를 내는 일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사두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조세 비율은 낮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줄여준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을 줄여줬는데 대부분의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양반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세금 줄여준 거냐면 양반 세금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세금이 줄었어. 하지만 농민들은 땅이 없어요. 거의 다 땅이 없어요. 그러면 땅이 없으면 나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전호, 소장농이고 소장농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세금은 지주가 내는 거고 전호는 오히려 지주에게 이제 지대를 내야 되죠. 그래서 지대의 비율이 줄어들었으면 전호들도 이득을 보는 거지만 이거는 세금 내는 조세율만 줄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 도움 준 거냐면 양반 지주만 좋아져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이 줄었네. 그리고 나서 그 줄어든 세금을 오히려 농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생긴다. 야, 세금 조금 냈으니까 조금으로 줄었으니까 네가 내라. 그래서 농민에게 전세를 전가하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농민에게 부과하거나 자, 여러 가지 뭐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농민에게 내라고 한 거죠. 소장농에게. 그래서 자, 전세를 농민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내라고 하거나 결국에는 농민들은 세금 내는 제도가 바뀌었고 세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영정법이 실시되면서 조세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농민의 부담은 커졌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정법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척동일법. 양척동일법이 실시가 됐죠. 효종 때. 자, 양척동일법이라고 하는 건 측량하는 척, 이게 줄자라고 했죠. 자가 동일, 즉 하나로 통합이 됐다. 말하자면 도량형이 발전해서 도량형이라는 건 줄자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도량형이 발전하여 원래 토지를 측량해서 6등급으로 나눌 때 원래는 줄자가 여러 개 필요하댔죠. 그런데 여기는 줄자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를 양척동일법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자, 공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연분 9등법, 하나는 전분 6등법. 자, 그리고 이 전분 6등법이 수등 이척제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제도였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자, 연분 9등법이 20도에서 4도까지 9등급으로 나누다가 4도로 고정됐어요. 이 법이 뭐예요? 영정법. 이게 영정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수등 이척제, 즉 줄자가 여러 개 필요했어. 근데 이제 줄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줄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뭐라 그래요? 양척동일법. 이게 양척동일법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연분 9등법이 영정법으로, 전분 6등법의 수등 이척제가 양척동일법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수등 이척제에서 양척동일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토지는 몇 등급으로 나눠요? 토지는 이렇게 바뀐 후에 토지는 몇 등급으로 나누죠? 토지는 6등급으로 똑같죠. 왜? 뭐만 바뀌었으니까? 줄자만 바뀌었잖아요. 6등급으로 나누는 건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 등급은 20년에 한 번씩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바뀌었어? 줄자만 바뀌었어. 줄자만 더 좋아졌어.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이해됩니까? 네,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혹시 순서를 물어볼지 몰라서 제가 여기다가 왕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순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세. 자, 여기까지가 토지세. 지금 우리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한 거예요. 토지세.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지워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으로 갑시다. 공납. 자, 공납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고, 이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 이제 호세죠. 말하자면 이거는 호,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고, 이거는 뭘로 냈었냐? 특산물로 세금을 냈었고요. 자, 특산물은 세 가지를 냈었어요. 하나는 상공. 상공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공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년 내야 되는 거. 원래 세금을 매년 내니까 매년 내야 되는 거를 상공. 그 다음에 별도로 내야 되는 걸 별공. 만약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요 시대에 뭐 청나라 사신이 왔다거나 그러면은 뭔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건 같은 것들이. 그럴 때 별공, 별도로 내야 돼. 그 다음에 진상. 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역의 수령 임금에게 바친대. 그래서 더 내래. 그런 걸 진상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진상은 조선시대 돼서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뭐하고 뭐만 있었어요? 상공, 별공만 있었고 고려시대도 다 있었는데 상공, 별공만 있었고 진상은 조선에 와서야 새로 생긴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는 예를 들면은 불산 곡물이라거나 그 다음에 양이 적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특산물이라고 하는 건 마을마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걸 매년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산물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사과를 특산물로 내라.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는 특산물을 이제 사과를 안 기른다. 지금은 이제 배로 바뀌었어, 특산물이. 그런데 나라에서는 한번 사과로 정해지면 무조건 우리 마을은 사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 마을에서 아예 생산이 안 되는데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산 곡물이라고 해요. 불산, 생산이 안 되는데 곡물로 내라고 내려온 거야. 그런 거를 불산 곡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을 많이 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조금만 생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이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사다가라도 내야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한 명을 뽑아. 우리 마을의 아전이나 하급 관리를 따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네가 사다 내라.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방납이라고 하는데 이 방납인이 중간에 꼭 상인들하고 짜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중간에 우리한테 돈을 더 많이 뜯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방납의 폐단이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막 우리가 몇 배, 막 10배 막 더 넘게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대책으로 제시가 된 게 수미법이죠. 그래서 수미법이 제시가 됐었다. 수미법을 제시했던 거는 뭐 이이, 유성룡, 조광조 뭐 이런 사람들이 수미법이 제시를 했었다가 이게 제시라고만 제가 쓴 거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시행은 안 됐나 보죠. 네, 시행은 잘 안 됐어요. 제시만 한 거고 일부 시범 지역에 실시가 되기도 했지만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수미법 안 되겠네. 수미법은 쌀로 걷는 거죠. 왜냐면 특산물은 우리 집에 없을 수 있지만 쌀은 다 있으니까 다 있는 쌀로 내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쌀로 내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제시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법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법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여기 2번, 3번 해야 되는데 그냥 갑시다. 자, 법으로 만들어진 게 대동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시험에는 되게 잘 나온다. 자, 봅시다. 대동법은 어느 왕 때 처음 시작? 광해군 때 처음 시작. 그쵸? 뭐 영화 광해 이런 데 봐도 나오잖아요. 자,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한번 봐둬야 되는 게 1608년에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된 건 맞지만 어디에서만 실시됐냐면 경기도에서만 실시가 됐었죠. 자, 그러다가 숙종 때는 1708년에 전국으로 드디어 확대가 되는데 이 전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전국 다가 아니고 익류를 제외한
그러면 익류지역은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익류지역 두 군데가 평안도, 함경도. 예, 여기서 이제 제주도는 빼고 평안도, 함경도 제외.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의 익류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국으로 확대된 게 바로 조선 숙종 때. 그러니까 광해군 때 시범 실시를 경기도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조, 효종 이렇게 쭉 가면서 중간에 뭐 효종 때는 뭐 어디 전라도를 하고 어디는 뭐 충청도, 강원도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난 거예요. 확대. 그러다가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숙종 때 이게 광해군에서 숙종 때까지 실시한 게 아니고 요렇게 실시되다가 더 계속 실시가 됐겠죠.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동법.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동법이 뭔데? 대동법 볼게요. 대동법은 그 전에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던 것을 집집마다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던 것을 쌀은 1결당 12두. 쌀은 1결당 12두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쌀은 1결당 12두. 어떤 사료에 보면 혹시 여러분 사료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16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딱 12두로 고정이 된 거지. 그전에는 1년에 8두씩 2번 내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시행하다가 나중에 전국으로 실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두로 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 분명히 대동법인데 12두가 아니고 16두야. 그래도 맞아요. 대동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결당 12두를 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옷감이나 돈으로도 내도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특산물 집집마다 내던 것을 1결당 12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쌀 없으면 너네 옷감으로 내도 되고 옷감 없으면 돈으로 내도 돼.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자, 봅시다. 여기는 특산물의 기준이 뭐였냐면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뀐 걸로 보면 1결당 얼마죠? 1결이라고 하는 건 토지예요. 말하자면 부과 기준이 호에서 토지로 바뀐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 10집이 살고 있어. 10집이 다 똑같이 내야 돼. 이게 호세예요. 집집마다 내는 세금. 그런데 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쌀로 세금을 내버리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땅이 있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1결당 얼마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땅이 없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주민세. 얼마 전에 주민세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 다 내야 되는 주민세에서 땅 있는 사람만 내면 돼요. 이건 재산세죠. 지금으로 하면. 그래서 주민세에서 재산세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때로 가면 세금을 어떻게 바꾸냐면 땅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토지의 그러니까 기준이 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공납이 뭘로 바뀌었지? 전세로 바뀌었다. 공납의 전세화. 말하자면 공납이라는 건 호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세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호에서 토지로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 자, 그 다음에 돈으로 세금을 내도 되지? 자, 이거는 세금을 돈으로 내도 된대. 조세의 급납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납은 전세화되고 토지세처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돈으로 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변화가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대동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동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대동법. 자, 나머지 대동법에서 선해청이 설치돼요.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을 선해청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 조정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특산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역에 부과를 했었죠. 야, 뭐를 얼마 내라, 뭐를 얼마나 보내라, 이런 식으로 특산물을 자체를 거두면 되는데, 이제는 특산물로 걷는 게 아니고 세금을 대부분 쌀로 거두니까, 대동미로 거두니까 이 쌀로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누군가는 조달을 해줘야 되죠. 지금으로 하면 조달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청의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자, 그런 인물을 공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대동미를 가지고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장시를 대상으로 특산물을 사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궁궐에, 왕실에, 관청에 납부한 어용상인. 제가 어용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어용상인은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동미를 가져다가 전국의 장시를 대상으로 물건을 사다가 관청에 납부하는 어용상인을 공인이라고 하고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은 그 전에 없었어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막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인의 등장,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공인은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전국의 장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공인인데 나는 어디 가서 그러면 물건을 사와? 시전 상인한테도 가고 아니면은 귀한 물건을 얻으려면 또는 뭐 구입을 하려면 또 특산물 같은 거 필요하면 아무데나 가야 되잖아요. 전국의 장시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상인이 바로 공인이고요. 공인은 아무래도 물건을 대량으로 사게 되겠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또 쌀을 주거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겠죠. 자, 이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엄청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인물이 바로 공인이고 특히 공인은 물건을 대량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사간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또 이득을 챙기게 되고 대규모의 어떤 장사를 하게 되니까 물건을 사게 되니까 대기업으로 지금으로 하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공인은 나중에 뭘로 성장을 하게 되냐면 도고로 성장을 하게 돼요. 도고라고 하는 걸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도고는 다른 말로 독점적 도매 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을 하게 돼요.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게 된다. 도고로 성장. 그러니까 도고는 지금의 대기업 중에서도 좀 더 대기업. 왜 우리나라에서 막 몇 개 대기업이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상업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공업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은 사실 뭐 20개 대기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4개래요. 재력으로 하면. 그래서 4개의 대기업이 뭐 S, L, H 하나는 뭐냐? S 아니 SK 아니 뭐지? 아무튼 S, L, H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대충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지금 우리 다 통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4개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정도로 이제 끌어가는 그 정도로의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도고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독점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을 우리나라 전체로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상인을 도고.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규모의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걸 도고 상업이라고도 하고 그런 상인을 도고라고도 해요. 그래서 도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제 그런 유형으로는 왜 우리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그 허생원이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이 사람이 물건을 안 팔면 물건값이 막 10배 오르는 그런 사람. 독과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인을 도고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인이 나중에 더 규모를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도고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대동법의 내용, 그 다음에 선해청, 그 다음에 공인 등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계를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대동법이 되게 좋은 거네. 좋은 거죠.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내니까 좋은 거긴 한데 좋은데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째, 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게 지연됐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 더군다나 조선처럼 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법 하나 실시하는데 100년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이렇게 전국적인 확대 실시되는 게 지연된 이유는 그럼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누군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 그 누군가가 누구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했겠죠? 양반지주의 반대 때문에. 양반지주들은 자기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양반지주가 반대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물 징수가 여전히
잔존한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쌀로만 다 바뀐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공납은 세 가지 세금을 내는 거죠. 상공, 별공, 진상. 그런데 이렇게 대동법으로 바뀐 건 셋 중에 상공만. 그럼 여전히 현물로 내는 거는 남아있죠. 뭐하고 뭐가? 별공하고 진상은 여전히 뭘로 내야 돼요? 특산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아니 특산물로 세금 내는 게 아직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뀐 거고. 그래도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가 영정법 실시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농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돼서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좀 개선되었다. 맞아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요거는 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다.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땅이 없거나 땅이 조금이면 세금을 조금 내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괜찮고, 그리고 첫째 그러면 농민 부담은 좀 줄어들었고, 둘째 국가 재정은 조금 괜찮아졌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좀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세금을 쌀로 걷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보다 쌀로 걷는 규모가 훨씬 늘어난 거죠. 쌀 집산지들이 새로운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쌀 집산지가 되고 그런 데가 확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상인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이 공인이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한 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 여러분하고 2개 살펴봤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일단 책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 지금 여러분하고 591페이지 봤어요. 전세의 정액화라고 나와 있죠. 일단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세금 걷는 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개간을 장려하거나 이런 거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양전사업이라고 해서 토지를 조사를 새로 해서 혹시 세금 안 내는 토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양전사업을. 자, 이런 것 등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전세 수입을 좀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592페이지 보시면 조선시대 전국의 토지 면적이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토지 면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한번 봐둬야 되는 건 여러분 거기 막대 그래프가 두 개씩 한 왕에 두 개씩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죠. 하나 막대는 좀 빨간색이고 하나 막대는 좀 하얀색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은 조선 초기, 앞부분은 거기 보시면 원장부 결수와 수세 결수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조사한 땅의 양과 수와 그 다음에 세금 걷는 게 거의 비슷해요. 조선 세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대기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즉 조사한 땅하고 세금 내는 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선조를 거치면서 광해군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토지가 확 줄어든 건 당연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가 확 줄어들었죠.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선조 때부터 광해군 쭉 가면서부터는 여러분 쭉 보시면 자, 원장부 결수와 수세 결수의 막대기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차이가 지금 나타나게 되죠.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막대기 차이가 뭘 나타내는 거냐, 장부에 기록된 거랑 세금 내는 거랑의 차이가 커졌다는 건 세금 안 내는 면세지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세금은 못 걷는 그런 땅들, 이렇게 면세지죠. 자, 그래서 이런 면세지가 늘어나면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죠, 재정은. 그래서 이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땅들을 찾으려고, 세금 안 내는 애들 찾으려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야, 이게 뭔 말이구나, 우리 이것만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정법으로 갑시다. 영정법은 의미로 바로 내려갈게요. 토지 1결당 미국 사두로 고정시켜서 정액화했다. 전세의 정액화. 자, 실시 결과로 갑시다. 자, 그런데 오히려 농민 부담은 늘어났어. 별로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오히려 부담은 더 늘어났다. 왜냐면 농민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양척동일법 효종, 도량령이 발전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전세제도의 변화에서 연분구등법은 영정법으로, 수등이척제는 양척동일법으로, 이렇게 아까 설명한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공납의 전세화 봅시다. 자, 방납의 폐단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된 거고요. 자,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시작이 되죠. 자, 1결당 쌀 12두거나 삼배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된다. 오른쪽 지도는 지금 점점점 대동법의 확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 595페이지 보시면은 공인의 활동 선해청의 등장. 자,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광해군, 인조, 효종, 숙종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굳이 우리가 효종 때 어느 지역에서 실시했는지는 안 외워도 되겠죠. 그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숙종 때 익류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시가 가장 늦은 지역이 여러분 전라도라고 체크돼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전라도가 좀 시행이 늦었을까요? 전라도에 뭐가 많으니까? 지주가 많아서. 그렇죠. 전라도는 곡창지대고 땅이 농경지가 많은데 그만큼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양반 지주들의 반대 때문이죠. 땅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반대가 많아서 시행이 늦었죠. 당연히. 자, 결과를 한번 쭉 봅시다. 농민 부담이 감소되었다. 네, 농민이 조금 나아졌다. 두 번째, 공납의 전세와 조사의 급납화. 그 다음에 기준이 바뀌었죠. 아까 호에서 땅으로, 결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공인의 등장. 관허상인이라는 건 나라에서 허가한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공인은 도고, 대규모의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도 좀 나아지고, 상품화폐 경제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쌀의 집산지들이 생기죠. 거기 보시면 강경, 원산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봉건적 양반제도의 붕괴. 왜냐하면 상품화폐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신분제도도 동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반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변화를 어느 정도는 또 촉진시켰다라는 거. 자, 하지만 현물징수는 존속. 그 다음에 대동세의 전가. 소장농에게 역시 똑같아요. 소장농에게 네가 내라. 그러는 경우가 생기더라. 자, 그 다음에 관리의 수탈에서 거기 한번 볼까요? 상남미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치미의 비중이 낮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동미를 걷어서 국가로 일부 보내고 그 다음에 관청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상남미의 비중이 늘어나고 유치미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바쳐야 되는 거 많아지고 자기들이 쓰는 거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쓰는 게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줄어든 거를 이 관리들이 또 충당을 하겠죠. 그러면 또 농민을 수탈하겠죠. 결국에는 또 농민을 수탈하는 게 결과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엉망이 돼버리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597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료, 사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결마다 2번에 걸쳐 8두를 내라. 그럼 총 몇 두가 되는 거예요? 16두. 그래도 이거 대동법이다. 맨 앞에 줄에 선해청이 설치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16두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니고 그냥 똑같이 12두로 이제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역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시대의 역은 일단 역이라고 하는 건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이 군역을 하거나 그 다음에 요역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군역이라고 하는 건 보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고 했고요. 보법은 보인과 그 다음에 정군과 보인으로 나눠지죠. 정군은 실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고 보인 또는 봉족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내가 직접 군대를 못 가니까 하는 거. 자, 요역이라고 하는 거 원칙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토지 8결당 1명씩 토지 8결당 1명을 차출을 해서 이 사람을 1년에 6일 이내만 시켜야 돼. 이게 원칙이었고요. 이 원칙이 정해진 게 성종 때, 보법이 정해진 게 세조 때. 그래서 보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군대 보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거는 세조 때 실시됐고 이런 원칙이 생긴 거는 성종 때 됐지만 잘 안 지켜지죠, 당연히. 자, 그러다가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요역 가서 일해라 하는 게 힘드니까 요역을 기피하게 되고 요역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군인을 데려다가 군역을 요역화 시켰어요. 말하자면 군인들을 데려다가 요역을 시켰죠. 군인들을 데려다가 요역을 시켰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군역을 기피하더라.
자, 군역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군대를 안 가려고 해. 자, 그러면 군대를 아예 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대신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그게 바로 이제 불법이 저질러지게 되는데, 요 불법이 대립제. 대립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방군수포제라고 해서, 방군수포제는 그 지역의 지휘관이나 관청의 불법이에요. 말하자면 대립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내가 개인이 돈 주고 대신 보내는 거, 개인적 불법.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우리 지역의 지휘관인데, 군대 지휘관인데, 내가 보니까 맨날 오는 애들만 와, 대립제로. 그러니까 걔가 맨날 돈을 받고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돈 나한테 내. 내가 너를 빼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불법. 개인적 불법, 관청이나 지휘관의 불법. 다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자,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실시된 제도가 군적수포제. 군적수포제 또는 군포징수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중종 때 실시가 되죠. 군적수포제, 군포징수제. 자, 그러면 관청에 그렇게 뇌물 바쳐서 군대 빼지 말고 차라리 나라에 세금을 내. 그러면 세금만 내면 너네들이 직접 군대 가는 거를 다 빼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 1년에 성인 남자들은 군포를 2필씩만 내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직접 몸으로 군대 가서 뭐 때우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군적수포제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직업군인을 우리가 기를 테니까 너네는 세금만 내라. 이런 제도가 실시되어 이거를 군적수포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군적수포제가 실시가 됐어. 아, 그러면 이제 잘 이루어지겠구나. 문제는 그러면 자,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죠. 세금을 내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을 길러야지, 직업 군인을.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다 딴 데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별로 없었으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지, 별다른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런데 돈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둔 세금을 다 그냥 행정, 다스리는 데 써버린 거죠. 군대는 없어. 근데 군적, 즉 사람들의 명단은 있고 실제 군대는 없고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대처를 못하고 엉망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중간에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잖아요. 그때 새로 만들어진 군대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중앙군은 뭐였어요? 조선후기 중앙군이 오군영, 훈련도감, 그리고 지방군은 뭐였어요? 소고군.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군대를 기르기 시작하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이제 너네는 세금만 내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또 폐단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폐단들이 있냐? 이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요거를 제대로 안 걷고 더 많이 걷거나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폐단 병폐로 이런 게 있죠. 자, 뭐가 있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도 세금이 걷어지는 거, 말하자면 백골징포라고 그래요. 백골에게도 포를 징수한다. 그 다음에 황구첨정. 자, 황구, 여기서 황구는 노란 잎이란 뜻이니까 어린아이의 잎을 얘기하고요. 어린아이인데도 첨정, 군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6세가 안 됐지만은 군포를 내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집에 너무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반도주, 도망을 가야겠어.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집이 도망가면 우리 집에 부과될 세금이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옆집이 나눠내는 거야. 이런 걸 인징, 이웃이 내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마을에 사촌동생이라도 하나 살고 있어, 친척이라도 살고 있다. 그럼 걔네가 내야 되는 거예요. 족징. 이런 것들이 엄청 심각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겠어. 이거 세금 내는 제도를 좀 개편을 좀 해볼까? 그래서 양역 변통론이 제시가 돼요. 자, 여러분 제시라고 하면 역시 무슨 뜻이구나. 실시는 안 했구나. 이런 뜻이죠. 양역 변통론이라는 건 이 군역을 개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하나가 제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제시됐어요. 이거 세금을 좀 줄여볼까? 아니면 집집마다 내라고 해볼까?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이 중에 하나가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법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 법이 균역법이에요. 우리 앞에서 영조할 때 나왔었죠. 균역법이 실시가 됐어요. 드디어 이제 조선 후기에 법으로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럼 균역법이 뭐야? 백성들이 그동안 세금 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자. 자,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장정 한 명당 1년에 군포를 2필씩 냈었는데 이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만 내면 된다. 간단하죠? 세금을 절반 딱 줄여준 거예요. 이 제도를 균역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요? 나아졌겠죠. 세금을 절반 줄여줬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은, 즉 재정은 절반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신하들을 쫙 불러놓고 야, 대책을 세워와. 어쩔 거야. 자, 그래서 대책을 세워오라고 신하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이게 사실 요거 쉽잖아요. 너무나 한 필로 줄었으니까 시험은 이게 나온다. 자, 그러면 균역법을 충당하기 위해서 절반 줄어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첫 번째, 결작. 자,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씩 세금을 내라.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세금 부과 기준이 역시 뭘로 바뀌었어요? 그쵸? 토지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균역법이니까 누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군포잖아요. 지금 군포니까 세금 누가 내요? 장정, 남자, 양인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과 기준이 또 뭘로 바뀌었지? 토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라. 이게 이제 부과 기준이 토지로 또 하나 바뀐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양상이, 기준들이 전부 지금 뭐로 바뀌고 있어요? 토지로. 그렇죠. 토지로 바뀌고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무군관포를 내라. 선무군관포를 거뒀어요. 선무군관이라는 벼슬을 줄게. 군포를 대신 내라. 그 대신 군포를 내라. 자, 너 벼슬 줄게. 그 대신 군포를 1년에 한 필씩 내야 돼. 자, 그럼 선무군관이 뭐냐? 이거는 토호가 뭐냐면 양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부자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걔는 그냥 놀아. 근데 그냥 놀고 먹는 바에는 차라리 선무군관 벼슬을 줄 테니, 물론 명예직이죠. 선무군관 줄 테니 군포를 오히려 내라. 그래서 이거는 토호는 뭐냐면 양반은 아니지만 지방의 유력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무군관포를 1년에 한 필씩 거뒀고,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또는 그냥 어염세라고 하기도 해요. 합쳐서 어염세, 그 다음에 선박세. 자, 어장세, 염세, 선박세는 원래 궁방으로 들어가는 세금이었어요. 궁방은 뭐냐면 왕실. 그러니까 원래 왕실이나 뭐 또는 지방의 관청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세금이었는데 이거를 균역청에서 걷었어요. 쉽게 말하면 군포를 담당하는 쪽에서 다른 데로 들어가던 세금을 이쪽으로 돌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서 가져오면서 세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걷었어요. 당연히 누가 불만이 많을까요? 어촌, 어민들이 되게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어쨌든 균역청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걷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는 대책을 세워와. 요 대책이 시험에 나오죠. 결작,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제도 3가지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자, 18세기 후반 여러분이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이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얼마 내는지 계산 한번 쫙 해봅시다. 자, 일단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영정법으로 제가 얼마 내야 할까요? 영정법으로 저는 세금을 1결당 4두를 내면 되니까 1결당 4두 내고, 그 다음에 저는 대동법에 대동미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12두를 낸다. 그래서 12두를 내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다가 요거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군포를 한 표 낼게요. 왜냐면 아까 균역법에서는 군포를 한 필만 내면 되니까. 자, 군포 하나 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1결당 뭐를 또 내야 돼요? 결작을 내야 되니까 균역법에서는 결작으로 1결당 2두를 내면 된다. 자, 요렇게. 그래서 총 얼마를 내면 돼요? 18두를 내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서 삼수미세라고 하는 걸 내야 해요. 삼수미세는 훈련도감의 훈련비, 훈련도감의 훈련비를 우리가 세금으로 내요. 그래서 요게 2.2두. 자, 그러면 4, 12, 2 그리고 2.2두 다 합치면 우리는 땅에 대한 세금을 얼마 내면 되는 거예요? 20.2두. 그래서 20.2두. 자, 여러분이 만약에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18세기 후반이라고 치면 여러분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면 20.2두를 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군포는 얼마? 한 필. 군포 한 필을 내면 되죠. 그래서 세금이, 자, 아까 우리 세금의 양상이 점점 뭐로 바뀌는 중? 그렇죠. 전세로 바뀌는 중. 알죠, 여러분? 점점점 전세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토지에 대한 세금, 군포 이렇게만 내면 되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에 대한 세금이 전세 또는 전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군포 또는 다른 말로 군정. 자, 그래서 세금 하나, 그 다음에 세금 2개. 자, 그럼 세금이 2개로 줄었냐? 아까 분명히 3개였죠. 전세, 공납, 역. 그런데 세금이 2개로 줄었네? 네, 그렇긴 한데, 맞긴 한데 세금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전에 세금이 아니었던 게 세금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환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 자, 보통 우리가 세도정치 시기에 탐관우리가 세금을 몽땅 걷어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 삼정이 뭐냐? 조선 후기 세금 내는 거 세 개. 삼정이 전세, 전정, 군포, 군정. 나머지 하나 뭐? 환곡. 이렇게 해서 얘네 세 개가 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도정치 시기에 항상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하는 게 세금 내는 제도 세 가지의 문란. 그 세금 내는 제도 세 가지가 요렇게 전세, 군포, 환곡. 그러면 환곡은 뭐지? 원래 환곡의 역할은 뭐였나요, 여러분? 빈민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면 가서 봄에 빌려왔다가 가을에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갚도록 하는 거.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세금처럼 돼버려요. 예를 들면 나 좀 먹고 살만한데 나 그럼 환곡 필요 없어. 근데 다 가져가야 돼요. 야, 싹 빌려와. 그 대신 가을에 이자를 빵빵하게 쳐서 내라. 이게 이제 고리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가져가야 되고 다 내야 되니까 세금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게 환곡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쌀 한 가마니 빌려왔는데 열어보니까 못 먹는 거 잔뜩 들어있지. 나중에 낼 때는 한 가마니 내고 플러스 이자까지 또 몽땅 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내기 힘들어 죽겠어. 환곡. 환곡이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세금 내는 제도가 힘들었던 게 이 삼정이 문란해지게 된 게 총액제 때문이에요. 총액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원래 세금은 우리가 금방 뭐 얘기했냐면 내가 땅이 1결 있을 때 요만큼만 내면 된다. 근데 실제로는 나라에서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내면 되죠. 말하자면 내가 가진 재산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총액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삼정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총액제는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억이 필요해. 그러면 뭐 경상도 뭐 300만 원, 전라도 300만 원, 뭐 충청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경상도 300만 원이야. 그러면 뭐 A 군에는 뭐 100만 원, 뭐 B 군에는 50만 원 다 할당량을 채우는 거고, 그렇게 쭉 내려와서 나한테까지 세금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할당량이 내려오는데, 이 할당량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내가 내야 되는 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에는 총액제가 실시되면서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 결국에는 총체적 난국이죠, 말하자면. 엉망이죠, 엉망이야.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자, 우리 이제 균역법 한번 다시 보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거기 598페이지 보시면은 598페이지 균역제도의 문란해서 여러 가지 군포징수의 문란, 거기 수포군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건 이게 포를 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군포징수의 문란에서 여러분 4번 지방간의 농간만 한번 볼까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군포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관리들이 부정을 한다. 인징, 족징, 그 다음에 황구첨정,
그리고 백골징포. 여러분은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사실 백골징포 하면 우리 금방 무슨 뜻인지 아니까 더 중요한 거는 백골징포나 황구첨정이 나왔어요. 이거 뭐의 문란인 거죠? 군역의 문란인 거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게 군역의 문란이구나. 그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군역의 문란이었어. 군역의 폐단이었어.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자 가로 2번에 양역 변통농이 대두. 이거는 개선안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진 건 뭐야? 균역법, 그쵸? 균역법은 쉽게 말하면 간필론 줄여주자. 요거 이제 균역법으로 법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대책을 세워라. 요게 중요하겠죠? 결작, 선무군간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균역청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하지만 나중에 다시 폐단이 또 나타나면서 또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제도를 고치면 뭐해? 다시 엉망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군역의 폐단의 영조실록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군역제도의 변화, 보법, 대립제, 반군, 수포제, 양역, 병통론, 균역법, 호포법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세금 내는 개편의 특징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조용조는 모두 뭐가 되었다? 전부 다 전세, 그러니까 토지세화 돼버린 거예요. 부과 기준이 토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자, 세금을 뭐로 내도 된다? 돈으로 내도 된다. 화폐로 납부해도 된다. 자, 그리고 조세의 전세화, 토지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제가 여기다 따로 써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1결의 토지를 18세기 후반이면 이제 영조 이후라는 얘기겠죠. 영조 이후에 우리가 토지를 1결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되고,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삼수미세라고 해서 훈련도감에 훈련세까지 내면 우리는 원래 20.2두. 그런데 실제로 나라에서 걷어간 세금은 100두 이상을 걷어갔어요.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폐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군포는 한필이지만 또 저거를 아까 뭐 황구첨정, 백골진포 이런 게 또 다시 나타나게 되니까, 자, 그리고 환곡이 가장 심각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의 삶이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 오늘은 토지제도를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선 전기부터 살펴본 거고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은 다음 주에는 항상 마지막 단원 마무리할 때는 내용이 많은 거 알죠, 여러분? 오늘 좀 빼서 했지만 어차피 다음 주에는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책을 마무리, 알겠죠? 조선 후기에 경제 조금 남았고 사회 문화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 책을 마무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